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2부 7월 29일 월요일 순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파리올림픽 개막했잖아요.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기분 좋은 금메달 소식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기분 좋은 기대감만 있으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아침잠을 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 또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런 부분들 예상한다면 저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빅 이슈들이 많죠. 네. 말씀하신 빅테크주들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 시간은 좀 수요일부터 아마 계속해서 좀 흔히 잘 아시는 그런 메타니, 뭐 아마존이니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주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그 뒤에 나온 이 포워드 가이던스 쪽으로 더 가 있는 걸 보면 지금 당장 2분기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이후에 이 빅테크주들 향후 전망 이 부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FOMC도 있고 그렇죠. 또 일본 중앙은행, 그러니까 BOJ의 또 통화정책회의도 또 이번에 다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주는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라 앵커 말씀대로 정말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상황들 또 밤에 저녁에 나오는 상황들 하나하나 참 굉장히 좀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와 시청자님들은 오늘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장 상승불을 켜고 출발한 증시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만에 전체 섹터들이 대부분 다 붉은 색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를 보면 대왕고래 은행이 거의 비등하게 지금 크고요. 가스관이 또 오늘 좀 크게 눈에 띄고요. 증권, 그다음에 조선, 화장품 이렇게 요 한 5섹터들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방산, 코로나19 관련 전력, 설비, 게임, 건설, 반도체, 광고, 원전, 2차 전지도 오늘 간만에 좀 플러스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동차 이렇게 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왕고래, 가스관 이 두 섹터는 같이 이제 가는 그런 섹터다 볼 수 있겠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왕고래와 관련돼서 정부의 동해가스전 시추 관련된 작업들이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구체화되면 그때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과 증권은 역시 실적이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 2분기 종합적으로 좀 나왔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 기대감 같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증권주 역시 실적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역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은 계속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실적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이렇게 그다음에 치매 이런 쪽은 이제 역시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7월 달 들어서 바이오 업종 지수가 계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들 중에서 이 제약 바이오 쪽 업종 지수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단순히 한 일주일, 2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매수 규모도 거래도 늘고 있고 또 순매수 규모도 늘어나고 이런 점들 전체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고는 아무래도 지금 파리 올림픽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도 여전히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역시 티몬 위메프 사태에 어떤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물론 쿠팡이야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들 사실 딱히 비만 말고는 없기 때문에 오늘 상승 섹터 중에서도 가장 현재 사이즈가 큰 대왕고래, 이 가스관 이 두 섹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왕고래 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유 메이저 아람코, 애니 이 두 글로벌 석유 가스 이제 업체들이죠. 대왕고래 투자를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와서 오늘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 국영 기업이고 애니는 이탈리아의 이제 국영 가스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석유공사가 지금
이들 현지에서 좀 그 투자 설명에 이 로드맵을 좀 로드 비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직 뭐 무슨 이쪽에서 그러니까 아람코나 엔이나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투자 설명을 하고 있고 반응도 뭐 조금씩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메이저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야 그만큼 이 동해가스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실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성밸브, 피팅하고 밸브 업체죠. 화성밸브가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15%. 가스공사도 오늘 13%, 1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뭐 대왕거래 테마로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긴 하는데 사실 그 탄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아람코나 이런 대형 메이저들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조금 더 오늘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철관과 같은 DK락 같은 이런 가스관, 강관 업체들이죠. 이런 데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동해가스전이 굉장히 대구, 이렇게 경북 쪽에 있다 보니까 대구 경북 쪽에 석유 유통 업체죠. 흥구석유도 강한 모습으로 오늘 8% 가까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가스관 앞서 이제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스관도 관련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 화면으로 가서 가스관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기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이제 KBS 토론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8월 말에 해외 투자은행들 대상으로 대왕거래 주관사 입찰을 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왕거래에 대한 시추업체들이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주관해줄 금융회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해외 투자은행, 그러니까 IB들 상대로 정부가 이제 주관사 입찰을 이제 조만간 8월 말에 이제 실시할 계획이다. 이게 되면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진행이 되고 지금 한국석유공사의 로드맵을 보면 12월에는 시추와 관련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대왕거래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차원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 작업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가스원 관련주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종목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성밸브, 동양철관 앞에서 좀 겹쳤고요. DK락도 좀 겹치는 그런 종목이고 한선엔지니어링도 역시 피팅밸브 쪽 관련된 회사입니다. 오늘 뭐 거의 상한가 근처가 26%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화성밸브 마찬가지. 넥스틸도 이건 이제 철관 업체도 강관을 이 플랜트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만드는 철관 업체 6.7%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왕거래 가스원 관련주들 요 어떤 이런 관련된 그 내용들이 하나씩 진전이 될 때마다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테마주로서 모습이 좀 계속해서 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금융주 중에서 제일 강한 은행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 실제 돈잔치, 진짜 돈잔치 벌인다 이런 내용인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KB금융과 그다음에 신한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 이 세 지주회사는 2조 원을 넘었고요. KB금융과 신한금융은 2조 7천억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전체 그 순이익 1위는 KB금융이긴 한데 전년 대비해서는 KB금융은 마이너스 7% 정도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5% 가까이 실적이 좀 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5대 금융주 중에서 이제 우리금융이 수익 증가 폭으로는 4% 정도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순이익이 높은 그런 금융주로 기록이 됐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좀 말씀드린 대로 2조 7천억이 넘었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그 상승폭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서 7%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BNK 금융주도 5% 넘게 메리츠 금융은 아까 오전장 초반에는 1%대였는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한 더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우리금융도 3% 가까이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GB 금융주도 역시 2%. 전체적으로 이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메이저든 그다음에 중간 지주회사들든 간에 확실히 이제 주주환원 정책 플러스 이 실적 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츠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증권주는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조금 더 메리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또 탄력이
오전장에서 오전장에서 시간이 가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5대 금융주자 중에서는 4대 금융주자 중에서는 조금 탄력이 약했는데 50%까지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지난주에 나왔던 밸류업 정책 발표가 난 이후에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적도 1조 4천억 원이 달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점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원전, 방산,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 하반기에 들어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좀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도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최근에 코로나19에 그 확진된 환자들이 좀 나타나면서 역시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중요한 거는 장 초반에 이런 1%가 넘는 상승 흐름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후반 들어갈수록 이 상승 탄력이 줄어들거나 또는 마이너스로 또는 약보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 차례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현재로서는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후장까지도 이런 탄력 유지되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더 확대되느냐 이런 부분들 역시 좀 더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오늘 하루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이제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파트너와는 이 시간에 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개념부터 잡고 가는데요. 오늘도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제 마지막 타임에 종목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 주도주란 당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뜻하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의 수급을 이끌어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도주를 특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도가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매매를 하다 보면 회전율도 빨라지고 우리가 계좌의 회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종목들 개개인별로 악재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길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주를 시장에서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쪽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대한고래 이쪽이 움직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주말간 대한고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고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은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시추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주말 동안 꽤 강한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 기존 영일만에서 부산 신항으로 이제 시추 기지를 이전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대형 이제 유전 기업인 아람코와 애니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아주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실 종목이 기존에 이제 이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이 총 대왕고래 관련주의 총 대장주인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첫 번째로 대왕고래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 일파를 통해서 바닥권에서부터 약 뭐 한 5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를 보여주다가 당분간 이제 대왕고래에 대한 악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조정이 거듭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쳤어요. 근데 주말 동안 이 아람코 애니 관련 이슈와 이제 부산 신항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시추를 준비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일 또 모레, 다음 주 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본격적인 시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슈가 살아있는 큰 테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 시에 분할 매수는 아직도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GS글로벌, 그다음에 또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동일한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장급인 종목들이 화성밸브와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것이 유효하고요. 나머지 밑에 후발주로 같이 따라오는 종목들은 수급이 이 두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좀 매매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같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세방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부산항 관련주인데 이제 기존의 영일만 관련주들은 이제 이 시추 기지 자체가 부산항 쪽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영일만 관련주들은 이제 사실상 단기적인 악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영일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일만 쪽에 항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좀 기업들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악재이므로 주의를 요하고요. 오늘 새롭게 이제 관련주로 편성된 세방, 이제 이 종목이 부산항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대왕고래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됐을 때 이 부산항 관련주인 세방에서도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세방까지도 챙겨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큰 상승 버블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대왕고래여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다. 아무래도 수급이 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금 부산항 관련 종목도 오늘 윤 파트너가 제시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배우항만으로 부산 신항이 결정이 됐는데 탐사 시추 작업이 굉장히 이제 먼 데서 이뤄집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런 관계자들과 물자를 다룰 보급선을 운영할 그 배후 항만으로 부산 신항 쪽이 채택이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세방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아주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사실 이제 앞전에는 트럼프 강세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막상 지지율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하고 박빙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해리스가 앞설 수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트럼프 관련주와 상반되게 해리스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미국 대선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해리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보면 마리화나 관련주와 이제 낙태 관련주입니다. 이 낙태 관련주는 사후 피임약 쪽에서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스가 과거에 이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이 정책적인 발언이 주목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예. 낙태 관련주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리화나 관련주를 중에 이제 처음으로 살펴볼 게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우리바이오와 더불어서 오성 첨단 소재가 이제 시장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과열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단기 과열이라는 종목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단위로 이제 매매가 체결이 됩니다. 이제 3일 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 단일가 매매 거래 동안에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없다면 이제 단일가 매매가 종료가 되는데 이 단일가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일가가 걸려 있다는 뜻은 이 전에 급등한 여력이 있는 상태고 시장에서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단일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바이오가 한 템포 쉬는 동안 다른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인 오성 첨단 소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대금으로 보나 이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연관성으로 보나 우리바이오가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장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바이오 단일가가 풀리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시청자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될 마리화나 관련 대장주인 종목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현대약품 있습니다. 이 현대약품은 이제 사후 피임약 관련주입니다. 사후 피임약 관련주고 이제 낙태 관련주인데 지금 현대약품도 보시면요. 지금 일봉상 3일선, 5일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일봉상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낙태 관련주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중에 대장 종목인 지금 현대약품이 시장에서 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같이 마리화나 관련주와 더불어서 같이 더블로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마지막으로 명문제약이 이제 새롭게 금일 시장에서 이제 해리스 관련주를 엮여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좀 후발주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차선책으로 두시고 제일 먼저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이 우리바이오와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약품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윤 파트너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그 위주의 포트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바이오와 현대약품 먼저 챙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후발주로 움직이는 명문제약도 일단은 관심권에 두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금융지주 쪽이 오늘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대 지주사 중에 2개 지주사가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 내놨잖아요. 계속 상승권에 있더라고요. 이 금융지주 관련주는 사실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대 지주사가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거의 역대 최고치에 필적하는 영업이익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기업가치 재고와 같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금융지주사는 금리 인하, 상승 이슈와 별개로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좋게 가져가면서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한지주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과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금일 시장에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 역대급 신고가 자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고 이제 65,000원 정도가 역대급 신고가 자리인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역대급 신고가를 달성해줄 충분한 대내적인 요건과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붙진 마시고 향후 조정이 나올 때 한 5만 원 중후반대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 이 신한지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이 이제 우리금융지주 종목인데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꽤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제 종목 체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지금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대내외적인 요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이 두 종목들 위주로 이 금융주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초에 정부가 이 증시 밸류업을 공표하면서 덩달아 연초부터 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입니다. 그런데 오르다가 연초 수준으로 다시 회귀한 종목군도 있고 밸류업 관련주 중이에요. 하지만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잠재력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 쪽을 바라보고 있던 업종군이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윤한식 파트너 봤고요. 신한지주와 우리 금융지주 종목 투자 전략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또 다른 움직임을 좀 좋게 보이고 있는 쪽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요. 방산주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맞아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 방산주가 지속적으로 이제 국제 정세상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 동유럽 국가들이나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 호조도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주가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K2 전차의 이제 수출 호조, 수주 잔고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전환 사채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업구도 재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업구도 재편에 대한 내용을 뜯어보면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방산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위로 보았을 때 이제 현대로템은 철도 기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이제 방산 관련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 주가에서도 본격적인 상승 탄력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현대로템이 대장 종목, 방산주의 대장 종목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산주가 지금 이슈도 많이 받고 수급이 아직까지 탄탄한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이 방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곧바로 따라붙기에는 약간 고가권인 것 같은 그런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니까요. 지금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 중반까지 다시 자리를 준다면 이때 적극적으로 한번 분할 매수 공략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챙겨 두셔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LIG 넥스원이나 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이제 방산 관련주에 편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꽤 강하게 움직여주고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이 현대로템 위주로 챙겨보시면 이제 방산 관련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살펴봤고 저희가 좀 허용된 시간이 좀 있어서요. 타 방산주들도 우리 차트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제외하고 이제 휴니드 등 이런 중소형 종목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방산주 하면 이제 어떤 인식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냐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이제 국지적 도발에만 움직이는 게 방산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산주 자체가 수출 효자 산업으로 이제 재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데 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방산 업체도 주목할 시기가 점점 다가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휴니드 같은 경우에 잠깐 살펴보면요. 이 휴니드나 빅텍,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산주로 과거에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휴니드 같은 경우도 이제 꽤 매출도 좋은 이제 중소 방산 기업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필두로 방산주 수급이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한일 단조, 휴니드, 빅텍과 같은 이런 기존의 중소형 방산 업체로까지 수급이 이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방산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시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방산 관련 종목들도 아주 탄탄히 전략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셨던 오늘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권에 둘 만한 기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와 연동되는 어떤 기업일까요? 자, 바로 저번 주부터 TMF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맞아요.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거와는 별개로 주식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네. 이 사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이제 기대되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종목 하나 한번 준비해 봤고요. 네. 바로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TMF의 부도 가능성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 Q10의 대표 또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꽤 장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이 TMF 사태의 근본적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시장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저번 주에 큰 이슈가 되었다가 오늘 시장에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같은 이제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차트 흐름이 바로 예스24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관련주는 너무 거래 대금도 작고 수급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 중에 후발주는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TMF 사태의 대장주인 예스24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박스권을요. 약 2천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강하게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충분히 상승 추세로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고요. 이 예스24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가 5,760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5,500원부터 현재가인 5,760원까지는 충분히 분할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매력적이고 손익비가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분할 매수로 공략해 봐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손절선은 약 5,200원 정도 손절선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한번 전고점 라인인 6,200원, 300원 선을 돌파해 주는지 보면 꽤 손익비가 좋고 우리가 주도주 기준에 맞고 지금 이슈에 맞는 좀 건강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 예스24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추려서 종목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윤한식 파트너의 관점에서 예스24 제시가 됐고요. 분할 매수 공략할 수 있는 가격적인 전략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종목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한식 파트너와 오늘 2대1용 라이브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 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를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지연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바이오 소식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하여간 바이오가 업종 지수로 제일 좋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석지연 기자와 함께하는 이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 갖고 있는지 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늘 제목에서도 봤지만 퀀타 매트릭스. 이 회사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차트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이처 본지에 이제 관련 기술을 게재를 한 건데요. 논문을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국내 진단 업계 중에서 네이처 자매지에다가 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자매지에다가 게재를 한 적은 되게 많았는데 네이처 본지에 게재를 한 거는 퀀타 매트릭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거기가 아무 기술이나 실지 않는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네이처 본지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네. 이 퀀타 매트릭스가 임상 미생물 진단 기업이에요? 네.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그렇겠네.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폐혈증 의심 환자, 위험하죠. 네, 네.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네. 이제 그 기술 진단하는 그 플랫폼에다가 넣으면 네. 이제 폐혈증인지 아닌지 진단해주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빠르게 찾아주는 기술을 보유한 곳입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그 의사가 판단하지 않아도 그 플랫폼에서 네. 이 환자는 이 폐혈증이 맞고 그래서 지금 뭐 ABC 약을 네. 쓰시면 게 가장 효과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원고가 네이처 본지에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네, 이 중 소수만 최종 게재를 그러니까. 받고요. 이거를 확률로 따져보니까 약 5% 이하로 알려집니다. 전 세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5%를 상위 5%임을 입증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퀀타 매트릭스가 이번 네이처 본지 게재한 논문이 뭐 핵심 저자가 아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그런 회사가 만든 기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말들도 나온다고 제가 전에 받아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네이처 본지에 그동안 게재를 못한 건 다들 이제 응용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주로 하기 때문이고, 기초 연구가 주로 네이처 본지에 많이 게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핵심 저자가 맞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서울대, 공대, 서울대 병원, 퀀타 매트릭스 이렇게 세 곳이 이제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는 임상 시험을 주도를 한 거고요. 예. 서울대, 공대 팀을 이끈 게 권성훈 퀀타 매트릭스 대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여를 굉장히 깊게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처 본지 게재된 그 논문 안에 있는 기술이 원래 퀀타 매트릭스 가지고 있던 원천 기술 2개를 활용했습니다. 사실상 핵심 저자가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텍 대부분이 이제 응용 연구를 하고 있고 기초 연구를 안 해서 네이처 본지에 네. 잘 못 오르는 거다는 또 퀀타 매트릭스가 이번에 네이처 본지에 게재된 거는 응용 연구입니다. 19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의 결과를 올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응용 연구를 이제 다른 바이오텍들이 많이 하지만 다들 이제 네이처 본지에는 못 올라갈 정도는 네. 아닌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조금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드물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종종 1년에 두세 회사 정도 이렇게 네이처 본지에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이런 논란은 사실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드문드문 어쩌다 한번. 근데 이번에 또 처음이라면서요, 응용연구 쪽에서는. 예, 제가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이제 예전에 유전자 가위 기술 툴젠의 창업자가 툴젠이요. IBS라는 이제 또 다른 그 소속
이 다른 그 시점에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된 적이 있다고 제가 찾아는 봤는데 그건 옛날 얘기네요. 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과연 툴젠이 그러면은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됐다고 말할 수 있냐는 사실 또 다른 조금 얘기고.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만약 툴젠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제 처음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의 최초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자꾸 뭐 흠을 잡으려고 뭐 한이 없는 건데 지금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기술을 예.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네. 어떤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가 좋아서 그게 네이처 본지에 실렸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확인한 거니까 네. 더 이상 뭐 큰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기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이게 폐혈증 관련된 거다. 네. 그 기존의 폐혈증 진단 그리고 항생제 찾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일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근데 이거 환자가 입원하면. 되게 위험한데 되게 빨리 진행되는 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네. 사망 원인 1위죠. 폐혈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폐혈증 진단 시간을 퀀텀 매트릭스는 원래 3일 걸리던 거를 13시간 이내,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아, 하루도 아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3일 사이에 돌아가셨을 많은 분들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사회적 의미도 조금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네이처가 좀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네. 폐혈증 진단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앞에는 이제 혈액 배양, 예. 피를 뽑아서 이 병균을 이제 증폭을 시켜야지 이게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 배양.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균인지 파악하는 그 미생물 동정, 그러니까 균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균의 이름이 뭐냐를 따지는 게 두 번째 단계. 폐혈증을 유발시킨 아주 구체적인 병균이 네, 뭐냐.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균에 대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렇겠죠. 세 번째가 맞는 항생제를 찾아주는 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개입니다. 단계가. 네. 여기서 이제 기존의 원래 퀀텀 매트릭스 제품은 디라스트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항생제가 맞는 것인지 찾아주는 여기에서만 주로 이제 병원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밑단에 마장 최종 단계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논문에서 소개한 거는 이 앞단에 혈액 배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최소 하루, 최대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를 단축시킨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퀀텀 매트릭스가. 이거 의미 있겠는데요. 네. 그 자체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오래 시간이 걸리던 시간을 많이 끌던 혈액 배양 기술 이 단계를 단축을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각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이제 전용 병리사님들이 투입이 돼서 수작업을 조금 해줘야 됩니다. 뭐 혈액 배양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또 다른 플랫폼에 이걸 옮기고 또 지금 옮기고. 시스템. 네, 지금 현재 시스템 세 개가 통합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병원 여기서 내에. 하고 끝내고 1단계 끝내고 2단계 또 가야 되고 사람이 가서 또 하고 네. 그다음에 3단계 또 가 사람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밤새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밤에는 쉬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균의 개수도 세야 하시고요. 그분들이 뭐 염색도 하셔야 되고, 그거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군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평균 3일이란 시간인데 퀀타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기술을 하나의 이제 플랫폼에 통합을 시킨 그 트라이얼 버전을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플랫폼이 24시간 완전 자동화된 거죠. 그러면 이 퀀텀 매트릭스의 이 기술이 장비예요? 아니면 무슨 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겁니까? 이게 다 포함한 그걸 다 포함한 장비도 하나의 있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시약 같은 것도 그 테스트한 시약도 같이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환자 혈액을 뽑아서 이제 그 장비에 넣으면 이제 알아서 다 이제 최종 그 항생제 찾는 단계까지 그 기계가 혼자 해준다는 거죠.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기계하고 시약이나 이런 게 별개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 부문이 따로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퀀텀 매트리스가 그 장비만 한다 그러면 장비 매출만 나오는데 시약 매출은 또 별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한다는 얘기면 매출이 이를테면 되게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폐혈증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원인도 잘 알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워낙 빨리 진전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네. 저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하자마자 며칠 만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게 많고 또 수술 중에 뭔가 때문에 감염이 되면서 폐혈증으로 가서 그 수술 중에 잘못되시는 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폐혈증이 왜 이게 심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건지 저는 이렇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뿐이고 조금 더 의학적으로 해야 되나 좀 더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 폐혈증이라는 게 위험한 병인 겁니까? 네. 그 폐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피 속에 병균이 검출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다 깨졌다는 신호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시라도 빠르게 이 면역 세포들이 이제 재기능을 하도록 그 항생제를 빠른 시일 내에 투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곧바로 사망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정말 총각을 다투는 병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총각을 다투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은 이 폐혈증이 그만큼 위험한 병인데 그러다 보면 시간 싸움이고. 네. 근데 퀀텀 매트릭스의 이 기술은 이 시간을 최대한 압축시켜서 네.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그만큼 많이 이렇게 네. 구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뭐 비상장사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뭐 그냥 이런 회사가 있어요. 나중에 상장하면 보세요 정도인데 이 회사는 상장사잖아요. 네.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네이처 본질에 실렸다라는 게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줄 것인가. 실질적으로. 네. 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일단 이제 네이처 본지에 게재될 확률이 5%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게재건은 사실 이제 퀀텀 매트릭스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든다라는 걸 입증한 그런 셈이 그렇죠. 됩니다. 투자 시장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투자 업계 의견이 나오고요.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보통 진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십 상대를 찾는데도 훨씬 수월해질 거고 특히 뭐 투자 그리고 M&A 시장에 있어서도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쓸 당시에 시가총액이 800억 원대였는데요. 아마 지금은 1000억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800억이라는 그때 당시에 그 저평가된 시가총액도 매력을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경쟁사였던 퀀텀 매트릭스의 경쟁사였던 곳이 6천억 원에 가까운 액수로 이제 글로벌 더 큰 그 진단업계 시장에 인수가 됐다는 네.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총 현재 30조 원대인 이제 프랑스의 대형 진단업체 비오메리웨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2022년 5월에 미국의 스페시픽 다이아그노스티스라고 퀀텀 매트릭스의 경쟁사격인 작은 바이오텍을 지분 100%를 약 4억 1,6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스페시픽 이라는 기업은 퀀텀 매트릭스랑 입찰 경쟁 때마다 마주치던 경쟁사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스페시픽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기존의 퀀텀 매트릭스처럼 제가 그 마지막 단계인 네. 항생제를 찾아주는 그것만 했다면서요.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기업임에도 그리고 그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기업임에도 6천억 원의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인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퀀텀 매트릭스는 위상이 다른데 네, 훨씬 더 그러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몸값이 6천억 평가받았으니 이제 퀀텀 매트릭스 지금 시총 현재 보면 이제 권성훈 대표가 퀀텀 매트릭스 대표가 시총 100배를 이야기한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그때가 시총 800억대랄 때라고 그랬죠. 100배면 네. 이제 8천억대라는 건데. 100배면 네. 예. 아, 근데 지금 8조. 100배니까 8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글로벌 소위 말하는 다국적 그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뭐 처음부터 온갖 약품이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위고비 같은 걸 만드는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약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좀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라는 건데 결국 이것도 전 세계에서 다 발생하는 게 폐혈증이고 하니 또 시간을 다투는 네. 그런 병인데 네. 그거를 정말 지금의 뭐 5분의 1 정도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네이처 본지에 실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 거라면
글쎄요, 정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형 그런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앞서 저도 이번 달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패션이면 그냥 잠깐 뭐 상반기에 못 올랐으니 하반기에 좀 오르다가 그냥 다시 또 옛날로 돌아 이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석 기자랑 저도 지금 벌써 한 두세 달째 이렇게 매주 바이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 실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매출이 많이 나오고 뭐 수익이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되게 알짜배기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이 계속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저는 바이오 출입 기자다 보니 이제 좀 심을 실어주고 싶기도 하고 팔이 안으로 굽으면 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이슈들을 좀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네네. 당장 이제 지난주 금요일 26일 날 제약 바이오 기업이 사실상 코스닥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맞아요. 네. 평가가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 주가 이제 175개 중에서 115개가 상승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중에 4개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승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SLS 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엔젠 바이오, 셀리드가 각각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퀀타 매트리스도 있었네요. 상한가 종목에. 네, 예. SLS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랑 화이자 등 이제 이런 대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예. 저희 이제 이데일리가 22일 날에 이제 유료 기사로 먼저 이제 이 SLS 바이오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맡게 됐다. 이런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렸고 이게 네. 26일 오전에 무료로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확 올랐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위고비 같은 경우는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약 1,800억 원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숨에 이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품질 관리 계약을 맺음으로써 1위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 위고비는 머스크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대박 약이 네. 됐죠. 네. SLS 바이오의 수익성도 이런 계약 때문에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L 바이오가 위고비 관련돼서 품질 관리를 해준다라는 이걸 조금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까? 생산은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가기 직전에 네. 이제 뭐 이것이 이 약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이렇게 검수하는 일종의 반도체에서 패키징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엔젠 바이오 역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예.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이라고 이제 빅파마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랑 손잡고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 정밀 진단 사업 확대를 했다는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퀀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적 얘기 들었고 네,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종목 있습니까? 셀리드 주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최근에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영향이 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는 23일에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적용된 독자적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이 미국이랑 러시아에서 각각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 자료를 게시를 했는데 이 보도 자료가 게시가 되자마자 이제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오늘도 오늘도 지금 그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요거는 이제 최근 6개월에 34%인데 네. 최근 6개월에 34% 오른 거에 절반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한가를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석 기자가 얘기하는 도중에 14%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자. 최근에 이제 국내뿐 아니라 뭐 미국이랑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러게요. 전해지고 예. 있어서 그래서 투자자들 관심을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특허를 등록했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관심 받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참 바이오 쪽이 좋으려니까 좋은 소식들이 계속 석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 이데일리 기사들을 통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만 위고비 얘기 잠깐 나와서 비만 치료제 이게 요즘에 글로벌 바이오계 가장 큰 화두라고 지난번에 석 기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네. 거고 기존의 위고비나 이런 거는
주사를 맞는 거고. 네. 그다음에 로슈가 임상 일상 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그게 경구용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 네. 근데 비만 치료제가 더 진화를 한다면서요. 네, 이제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제 이야기인데요. 지난 25일 기준으로 한 28%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도 한 2%대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건 미국 얘기죠? 네, 전날 비만약 후기 임상 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출시를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소식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임상 2상 시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개발 일정이 1년 단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건 그만큼 임상 결과가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이킹 같은 경우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잘 아시다시피 GLP-1을 활용한 비만약을 월 한 번 맞는 제형, 그리고 먹는 제형, 이 두 가지로 동시 개발하고 주사약, 그다음에 경구약. 네. 예. 주사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길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잖아요. 네. 싹센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결국은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사용자 편의성이. 네, 만약에 이게 상용화된다면 지금 사실상 일라이릴리랑 뭐 노보 노디스크를 뛰어넘을 제품을 내놓는 거게 되겠죠. 편의성 측면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경구용 버전도 있다면서요? 네, 경구용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에 임상 2상 시험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비만약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뜨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이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특히나 비만이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이 비만약 이슈는 실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익이나 매출로 이렇게 연결도 이미 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 비만 쪽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은 이 비만이 아직 그 명확하게 어떤 약으로 나오거나 이런 기술이 확 해서 어디다가 기술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여기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좀 간접적으로 품질 관리를 해주거나 아까처럼 아까 또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약효를 몸 안에 약효를 늘려주는 뭔가 월 1회 뭐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예.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포함이 되고요. 어디요? 인벤티지 랩이라고 인벤티지 랩. 코스닥 상장사도 포함이 되고 뭐 그 에이프릴 바이오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마디로 뭐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그러게요.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자체 비만약을 이제 딱 내놓기보다는 비만약 오히려. 생산에 필요한 또는 그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걸 기술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는데 사실은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네. 딱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없는데 지금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비만 치료제 신약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것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막 시장이 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뭔가 성과를 내는 방법은 중간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거나 약효를 높여주는 그런 식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건 사실은 바로 먹힐 수가 있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2030년 안으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나오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술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임상도 거쳐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라 우리 제약바 회사들이 좀 일종의 규모의 경제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석 기자 말씀대로 돈을 중간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중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요즘 바이오 업체들 주가 좋으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핫썸머 호텔 신라 애망빙 한 그릇 10만 원 돌파. 호텔 신라 주가는 얼마? 피트 호텔 빙수 도장 깨기입니다. 자, 드디어 애망빙의 시기가 왔는데 이게 먹을 수가 없네. 아니, 10만 2천 원이에요? 10만 2천 원. 자,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뭐죠? 발베니 14년산하고 요거를 하면은 한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호텔 빙수 도장 깨기 샵 달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다. 그래서 300명이 줄 서 있다면 300명. 하루에 최성수기 때 300그릇씩 팔리고요. 100그릇 정도 기본으로 팔린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도대체 이 제주 애플망고가 뭡니까 도대체. 자, 그 애플망고도 제주산이에요. 제주산 애플망고. 근데 이게 지금 수박 빙수도 있고 무슨 초코 빙수도 있고 딸기 빙수도 있잖아요. 그중에 이 애플망고 제주산 이 제일 비싸서 지금 호텔 5성급 호텔에 대한민국 1, 2, 3위가 전부 애플망고, 제주산 애플망고를 재료로 한 빙수예요. 뭐 팥빙수, 뭔 수박빙수, 뭔 저기 민절미 빙수 못 따라가요. 제주산 애플망고 가격 원가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 신라께 10만 2천 원이 돼서 작년에 9만 원대였는데 10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줄지 않았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저기가 있죠.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봅시다. 호텔 신라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뒤로 가시면 거기서 이제 이 재료를 발견한 거죠. 자, 지금 테이스티 제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점 찍힌 부분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 지역의 특산물들을, 그렇죠? 이 호텔 신라는 국제적으로 놀기 때문에 다 외국어예요. 영어예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1번부터 한 20 몇 번까지 있나요? 지금 24번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24군데를 돌면서 이 지역에, 여기 한라산인 것 같죠? 이 지역에 있는, 이게 우도가 어딨냐? 우도. 이게 우도인가? 우도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24개의 테이스티 제주에서 여기서 로드를 만든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을 살리고자. 근데 이게 그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로컬 식재료 발굴 프로젝트, 약간 백종원 선생님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2008년에 애플 망고 제주산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키우려고 처음에는 장충동 호텔 신라가 아닌 제주 신라에서 먼저 이걸 출시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이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야, 이때만 해도 애망빙이니 무슨 그 인스타그램에 샵 호텔 빙수 도장 깨기 이게 없었어요. 근데 2008년에 이게 인기를 얻으니까 서울 신라에서 2011년에 애망빙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애플망고 빙수 너무 기니까 애망빙 해요. 애망빙이 29,000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이니까 16년 정도에 29,000원에서 102,000원까지 왔네요. 5배. 자, 근데 그게 1등이 아닙니다. 자, 시그니엘 서울. 자, 잠실 호텔들은 뭔가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잠실 호텔은 문을 엄청나게 열어줍니다. 잠실에 있는 소피텔이라던가 시그니엘을 가면은 문을 너무 열심히 열어주세요. 문 여는 사람만 5명이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잠실 호텔들의 어떤 특수성인데, 시그니엘 서울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 아까 그게 단품 13만 원. 대한민국 1등입니다. 13만 원인데 작년에 12만 7천 원이었는데 3천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이고요. 2등이 포시즌스 호텔의 제주 애플망고 파블로바 빙수. 이게 12만 6천 원. 작년이랑 동일하네요. 자, 3등이네요. 호텔 신라가 3등 했습니다. 어쨌든 다 3등부터는 10만 원이 넘는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심지어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 빙수가 너무 비싸가지고 동네에 있는 빵집을 가려고 했더니 동네 빵집 빙수가 가격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동네 빵집을 갔는데, 동네 빵집이라 좀 그 대기업이긴 한데, 다음으로 가면은 동네 빵집 가격이 9만 원이에요. 동네 빵집 가격이 89,000원짜리 베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망고 빙수를 먹으려면은 동네 빵집에서도 8만 원 이상을 줘야 되고, 호텔 가면은 10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애플망고 빙수를 저렇게 10만 원짜리를 최성수기에 300그릇씩 팔면 호텔 신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야겠죠.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과연 뛸까요? 자, 일단은 더 플리선트 모먼트. 자, 여기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이런 겁니다. 지금 플리선스 모멘터 부분에서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세점이죠. 면세점. 이 면세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의 포트폴리오를 짝짝 봅시다. 과연 애플 망고 빙수를 저렇게 팔았을 때 돈이 될 것인가. 자, 호텔 사업이 있습니다. 어반 라이프 스타일 호텔 해가지고 호텔 사업이 이 장충동 호텔 신라가 크게 나와 있고요. 아까 제주 신라 호텔 이 두 개는 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고 요즘에 그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 이런 세계적 호텔 체인도 다 하는 건데 다 소유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왜냐면 이 소유를 했다는 거는 여기 영빈관부터 이 땅을 다 갖고 있고 이 땅에 임대료를 내면서 여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의 모든 여기서 나가는 비용들 있죠. 이거를 다 대고 거기서 객실 예약률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부대시설 이용료나. 그래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호텔 신라 장충동이랑 제주 신라는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위탁 운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 세계적인 체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득이 되게 좋죠. 왜냐면 호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땅 부자들이 호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은 있고 땅은 있는데 호텔 운영에 노하우가 없는 거죠. 노하우. 그 노하우만 파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냐? 이 땅을 인수하는 어떤 대출 자금이라든가 대출 이자 그리고 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 보수비 그거 전부 다 그 땅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하우 머릿속에 있는 것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텔 신라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신라 스테이 14곳, 신라 모노그램 이건 다낭에 있어요. 베트남. 그다음에 삼성 거제 호텔 이거는 임차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호텔 사업은 2개의 소유와 나머지 부분들 임차 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텔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주 호텔, 그래서 제주 신라 호텔이 레저 전문가 서비스, 게스트 액티비티, 올거니즈, 뭐 어덜트 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다. 아까 장충동 신라였고 이건 제주 호텔 신라, 좀 더 리조트 느낌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신라 모노그램. 그래서 2021년도 6월 달에 베트남 다낭에 오픈했습니다. 신라 모노그램은 이제 해외에서 시작하는 건데 지금 신라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따와가지고 호텔과 레지던스로 구성된 300여 개 객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여기 보시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10곳에 진출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에는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브랜드로 해외 호텔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죠. 자, 이게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스테이입니다. 자, 요즘에 그 도심 곳곳에 많이 생겨 있죠. 5성급 호텔 신라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전했는데 가격대를 낮추고 부대 시설을 축소하여 그쵸? 신라 스테이에는 수영장 있는 곳이 몇 곳이 없습니다. 그거를 줄이고 단가를 낮추고 도심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신라 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스마터 스테이를 컨셉으로 합리적인 가격. 이게 중요하죠. 합리적인 가격에 신라 호텔의 가치와 새로운 감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신라 스테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14곳.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 임차 운영이다. 네, 이런 것도 많죠. 뭐 디자인은 거의 뭐 장충동 호텔 신라랑 원래 이런 좀 호텔 신라는 네모납니다, 그냥.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항상 이름도 호텔 신라고 앞에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도 다 호텔이니까 아, 애망빙을 팔면은 돈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레저 부문에 헬스케어 자회사가 SHP가 있어요. SHP 코퍼레이션에서 S 헬스케어 플랫폼. 이게 스포츠 레저 사업, 헬스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고 호텔 내에 이런 이 지금 운동할 수 있는 이 공간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죠. SHP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행자회사도 있습니다. 여행자회사 이름은 SBTM입니다. 자회사가 크게 이렇게 2개 있는데요. 이건 레저, 그다음에 호텔이 있습니다. 여행이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여행이 나올 겁니다. SBTM.
자, 이게 SBTM이죠. SBTM은 이제 종합 여행 관리 개념을 도입해서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상용 여행 서비스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2017년에 SBTM이 나왔고요. 이렇게 항공, 호텔, 차량, 푸드앤베버리지, 여행 컨설팅, 그리고 기업 출장 서비스를 대행하는 비즈니스 트래블 매니지먼트 사업. 자, 이렇게 하고 있다. 요 두 가지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텔신라의 포트폴리오가 나왔죠. 면세 사업이 있고요. 호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의 레저랑 여행, 이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애플망고 빙수를 그렇게 많이 판다는데 실적이 왜 안 좋아질까? 자, 다음을 보면 나오겠죠. 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세점이 신라면세점, 서울점. 아까 전에 계속 그 나왔던 건 낮에 나온 거고 이건 밤에 자, 길쭉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신라 인터넷 면세점이 있고요. 신라면세 제주가 있고요. 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부진 사장이 열심히 가서 따낸 곳이죠.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홍콩 책라콕 국제공항, 그리고 신라 면세점, 마카오 국제공항점, 그다음에 신라 아이파크 용산에 있습니다. 호텔은 서울신라, 제주신라, 그다음에 이제 신라스테이가 있고 가장 최근에 생긴 신라스테이에서 그걸 또 세분화했어요.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제주에다가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신라 모노그램, 거제 삼성호텔, 그리고 아까 여행사업과 레저 이 자회사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이 중요하겠죠. 호텔의 비중이 높고 거기서 애플망고 파는 곳이 비중이 높으면은 대박이 날 텐데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TR 부분과 호텔 레저 부분을 나누는데 TR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예, 요렇게 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라호텔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보기 위해서는 예, 이걸 봐야 됩니다. 자, 2023년도 2분기 실적 2번인데요. 보시면은 TR,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매출 비중이 8,329억 원이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호텔 레저 부분하고 이 차이를 보시면은 거의 8배, 7배, 8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8대1로 치죠. 그렇죠? 8대1로 치니까 이름은 호텔신라인데 사실상은 면세신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면세점 매출은 정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는데 호텔 레저도 늘었고 문제는 여기입니다. 영업이익이죠. 지금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전체 영업이익이 58.9% 마이너스가 났는데 거의 주력으로 난 데가 어디냐면은 면세점 사업이 마이너스 83.8%가 나왔습니다. 호텔 레저는 마이너스 14.1로 그래도 선방했죠. 그러니까 애플망고 빙수 열심히 팔아가지고 여기서 메꿔 봐야 이게 지금 8대1 비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발목을 잡는 포트폴리오 구조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모노그램 다낭이라든가 뭐 신라스테이 이런 것들이 흥행을 해야겠죠. 호텔 비중을 높여야 돼요. 여기 지금 면세점을 따로 이게 세분화해서 나누면 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렇게 진하게 된 게 시내고요. 요 조금 연한 게 공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2분기 그리고 2023년도 2분기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공항 부분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조금 공항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쪽 부분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공항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항 부분이 시내 부분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은 게 중국 따이공들이 아까 전에 저 시내 면세점에 들어와가지고 사가야 되는데 이게 안 사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 시내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요. 공항점은 전년 동기 19.5%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 증가는 좋아요. 덩치는 늘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83.8%. 이게 정말 결정적인 타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텔에서 아무리 예약률을 높게 받고 애플망고 빙수를 많이 팔아도 면세점 사업이 이렇게 90%가 깎여버리니 여기서 지금 이득이 안 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R 부분은 이렇고요. 호텔 레저 부분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죠. 여기도 나눠놨죠. 서울, 그리고 제주, 그리고 스테이, 레저입니다. 지금 거의 스테이가 서울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물론 14곳으로 지점수가 많긴 하지만 신라스테이의 성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레저 부분도 지금 뛰어나고요. 근데 여기 제주는 그냥 그대로죠.
사실 제주 부분이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제주도가 뭐 입도세를 받느냐 아니면 뭐 흑돼지 삼겹살 비계 논란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도도 논란이 있고. 지금 저 서울 부분하고 이 지금 스테이 부분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올라온 상태다. 근데 여기서 살짝 늘었죠? 매출이 신라 스테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짝 늘었고요. 이 지금 서울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짝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저 부분도 살짝 늘었고요. 그러니까 호텔 부분은 다 괜찮고 지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도 플러스는 아니지만 호텔 레저 부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4.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면세점 부분은 마이너스 83.6이고 호텔 레저 부분은 마이너스 14.2. 그러니까 그나마 마이너스 났지만 호텔 레저는 그만큼 빵꾸가 덜 났어요. 하지만 비중 자체가 너무 압도적인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회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호텔이라던가 뭐 카지노 뭐 이런 레저 이게 그 리조트 업체를 경우에 투숙률이 중요하죠. 보니까 2024년도 2분기죠.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코로나 엔데믹 끝나고 얼마 안 돼서는 서울이 같은 2분기로만 볼까요? 지금 2분기니까 57%고 제주가 81, 스테이가 81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72, 78, 85. 서울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76, 83, 84. 지금 2분기 수치로 보면은 지금 스테이 빼고 스테이는 85, 84로 1% 줄었지만 서울하고 제주는 지금 2년 내 최고치 투숙률이네요. 이 투숙률이 높아야지 노는 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분기엔 탄력적인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해서 실적 호조를 유지하겠다는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장충동 호텔 신라. 여기 남산 2호 터널을 딱 나오면은 이 방에 딱 들어가서 여기 로비 같은데요. 여기서 딱 야경을 보면 너무 멋있죠? 남산 타워가 보이고. 자, 결론은 뭐냐? 자, 이게 지금 아펜딕스라고 부록이죠. 부록에 나오는 그 사진인데, 자, 이게 딱 그 호텔 신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장충동 호텔 신라가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저런 뭔가 고전적인 럭셔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호텔 신라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서 호텔 사업을 조금 키워서 면세 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너무 작은 부분을 조금 메꾼다면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따이공들의 그 뭐 실적 부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런 비아냥도 안 듣겠죠. 애망빙은 한 그릇에 10만 원 넘는데 주가는 왜 그러냐. 호텔 신라 주주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행시로 오늘 응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애달른 호텔 신라 주주들 힘내세요. 망태기에 가득 담긴 제주 애플 망고처럼 호텔 신라 주가도 빙하기를 넘어 장충동 호텔 신라 로비 샹들리에 마냥 반짝거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실라.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전략 일단 크게 보고 점점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요일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최근 이 미증시의 조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좀 실적 이슈에 요동을 쳤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할 필요가 있는 조정인지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게 뭐 이유는 사실 되게 많거든요. 빠질 때 보면 항상 네. 뭐 한 가지 이유는 절대 그렇죠.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지나고 봐야 아 그때가 진짜 고점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한 고점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하고 10월에 미국이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들은 많이 못 하실 거예요. 하도 주가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나스닥도 제 기억에는 한 10% 이상 빠졌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그 후로 주가 다시 올라갔죠. 뭐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내고. 근데 그때도 빠졌던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또 뭐 소멸되기도 하고 여러 뭐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AI나 비만 치료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다시 시장을 이끌면서 미국 증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금의 AI나 요새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뭔가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사실 뭐 거의 조정 없이 일단 좀 올라왔고, 거기에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자금이 조금 중소형주로 약간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이 약간 트리거가 됐던 게,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총상을 당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달러 약세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거랑 맞물려 가지고 엔캐리 자금이라고 그러죠. 이제 엔화를 팔고 미국 빅테크 산 자금들이 꽤 있다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지만 엔화 강세랑 이게 역방향이 나와버린 거죠. 빅테크를 오히려 팔아버리고 네. 다시 역류가 된 거죠. 엔화가 강세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유들이 만약에 맞다면 그 보도대로 지금의 조정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앞으로 실적이 좀 망가지고,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되고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주가가 좀 부러졌다면은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뭐 그런 정도까지 흐름은 저는 좀 아니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따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조정은 이 수급 이슈랑 그동안 사실 좀 쉼없이 달려온 좀 약간의 저는 반락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차트 보면 지나고 봐야 그게 저점이었는지 정말 쉬어가는 거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셨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AI 주도주는 다소 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월가 쪽에서도 뭐 그런 보고서가 자꾸 나온다면서요. 뭐 AI 붐, 네. 버블론이.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힌트를 얻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세카이어 캐피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 펀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작년에도 그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익, 이거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이걸 또 보고서를 썼던 게 뭐냐면, AI 지금 그러니까 관련된 빅테크 회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이 6천억 나와야 흑자래요. 근데 네.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1,000억 달러 정도까지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적자를 지금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돈 버는 회사는 누구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죠. 버는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AI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사실 제일 지금 매출이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 AI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올해 전체 비용 대비하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적자 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걸로 언제까지 반도체만 투자하고 이 회사들이 돈을 언제 벌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약간의 또 의구심을 이 보고서 하나가 또 증폭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화 또 강세랑 맞물려 가지고 이게 또 빌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당장 AI로 돈 벌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미국 기업도 5%밖에 지금 안 써요. 이 AI 서비스를. 네. 그리고 저는 쓰고 있지만 이거 시청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AI 안 쓰신 분들이 유료 돈 내고 네. 챗GPT 쓰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할 여력은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대중화도 안 됐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얼마 전에 구글의 CEO가 그랬죠.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가 보고도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딱 그 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인터뷰한 걸 봤는데, 저커 보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잉 투자가 맞대요. 굉장히 과잉 투자 맞는데 이걸 안 하면 몇 년 후에 회사가 도태될 것 같대요. 이걸 투자를 안 해놓으면. 왜냐하면 AI 시대가 올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무 과잉 투자가 맞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AI로 이런 회사들,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돈을 빨리 벌면 좋아요. 빨리 벌면 벌수록 주가는 또 빨리 움직일 텐데, 그게 적어도 올해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애플 아이폰도 나올 거고 하니까 내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 세카이 캐피털 보고서처럼 뭔가를 좀 제대로 못 보여주면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올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어차피 지금 계속 이런 서비스들을 초기에 구축하는 구간이니까 저는 내년에 이 AI 붐에 대한 거품론과 아니면 이제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또 일단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네. 같고 여러 실적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좀 보면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 기술주 중심의 그런 쏠림은 다소 완화할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어쨌든 뭐 중소형주 뭐 러셀 지수도 좀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쏠림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봐요. 어느 시점에서. 근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적어도 한 8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외받은 곳에서 계속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S&P 493개 기업의 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이제 올해 이번 2분기부터 플러스 전환할 것 같거든요. 예.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네. 물론 그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이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도 막 50% 넘고 이번 2분기도 한 30% 넘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요.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점점 이쪽은 둔화되고 여기는 안 좋았다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 그러면 시장은 이제 밑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제 너무 좋았다가 꺾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 좋은 실적이 저는 좀 빠졌다고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금들이 이쪽에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그 모멘텀 측면에서도 중소형주가 사실 1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8월까지는 조금 더 이런 이제 순환매 흐름은 저는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술주가 무너진다 이거는 아니고 기술주는 버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가운데 못 올랐던 기업 중에서 실적이 딱 터트리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좀 그런 좀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장과 또 연계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건지 판단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네. 또 포트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은요 되게 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요. 근데 실천이 안 돼요. 뭐냐면 예. 급락할 때 사면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겠지만 늘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밑에서 모았다가 좋아서 좀 환호할 때 이때 쪽저리 이제 차익 청해. 근데 실현하고. 그게 잘 안 네.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번에도 2,800 넘었을 때 3,000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리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더 사게 되죠. 사실 이제 진짜 3,000 가나. 근데 얼마 전에 2,700까지 왔죠. 그때는 또 무슨 얘기 나오지? AI 거품이니 뭐니 뭐 이제 시장 끝났느니 그러면 또 뭐가 보이냐면 2,600, 500이 보여요. 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락할 때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도 돌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이 아마 역대 최고로 올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금리 인하 사이클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대선 리스크 있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 경제가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에 이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급락할 때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다만 급등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또 조정 끝났나 하고 쫓아가면 또 물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 뭐 제외하고 어떤 타이밍을 보시는 분이라면 8월까지는 저는 좀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한번 급락장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 놓치지 마라. 그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좀 맞붙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날은 그냥 좀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포트폴리오도 지금 그동안은 너무 막 그 미국도 기술주에 너무 쏠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제일 큰 이슈는 어쨌든 저는 금리 인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 안 가던 건설주가 막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못 오른 게 또 있다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약간 이제 포트를 조금은 저는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와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의 그런 쏠림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그 강도는 약할 것이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여러 중소형주라든지 못 올랐던 종목의 낙수 효과로 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염이사님은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도 큰 이벤트가 있죠. 뭐 우리가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9월 FOMC 전에 마지막 FOMC입니다.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가 근데 나와요. 9월에 뭐 50bp, 네. 50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일각에서도 얘기가 네. 나와가지고. 원래 지금 이제 경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좀 선제적으로 하면 7월에 해도 되거든요. 아, 7월에 한다고 이상할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7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지금 한두 달 봤을 때는 물가 안정화됐고 고용이 좀 악화되는 게 맞아요. 실업률이 4% 넘었기 때문에. 근데 연준은 좀 조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물가가 한번 또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달은 더 보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월에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7월에 인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7월에 그러니까 인하를 못하는 대신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를 9월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아마 50bp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25bp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뭐 급격히 하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견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연준이 그렇게 막 급하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또 보고 있어요. 또 연준 의장의 이 성격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지금 엄포를 놔가지고 네. 아마 지금 9월에 하긴 할 텐데 25pp 정도의 절충을 하고 선거 네. 끝나고 아마 12월에 그때 한 번 더 낮추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5pp가 지금 거의, 근데 25pp 인하는 거의 지금 확률이 80% 후반이라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그 25pp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우리가 다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신 거고, 뭐 고용 악화 지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인데, 사실은 물가에 대한 그러한 시선이 더 바짝 긴장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뭐 50bp보다는 25bp 쪽에 아무래도 더 많은 지금 점도표 상에서도 그렇고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얘기하면 이제 대선 11월에 앞두고 있는데요. 누가 당선돼도 이쪽은 간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해리스 쪽은 뭐 거의 그 친환경 쪽이죠. 네. 친환경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더 큰 것 같고, 그다음 트럼프 쪽은 이제 조선이나 에너지, 그리고 AI도 굉장히 좀 민간 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갈리는데, 공통적으로 좋은 건 역시 바이오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약 바이오 주가도 워낙 좋지만 금리 인하 이슈도 있지만 전 정책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생물보안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의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 업체랑 미국 바이오 업체가 계약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거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초당적 법안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또 바이오 시밀러도 좋은 게 지금 미국의 그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네. 신약 가격이. 근데 그거를 좀 낮추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계속 좀 주장했던 분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인 게 2018년도에도 계속 약간이나 해라. 이거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신약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누가 돼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공격적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에 대한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고, 트럼프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이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으로 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이 그 친환경 이 에너지로 원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명확하게 저는 좀 그 누구든 상관없이 좀 수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쪽 종목 얘기로 조금 더 좁혀 오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목요일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호실적에도 이렇게 급락을 한단 말이야.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매출이 계속 증가율이 높을 때는 주가도 이제 항상 먼저 가는데, 이번에 너무 좋았죠. 실적 뭐 영업이익이 5조 찍었어요, 분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1년이면 20조니까 막대한 돈이죠. 근데 왜 빠졌냐면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주식시장 기대가까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보다 압도적인 실적을 내면 또 놀랐는데, 사실 이번에 하이닉스가 그 정도 나올 거는 대부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랍진 않았던 거죠, 이미 시장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월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이제 지금 역대 거의 최고까지 올라왔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증가율이. 그러니까 역성장이 아니라요. 뭐 50, 60 상승했다가 이제 40, 30으로 줄어드는 거죠. 상승 증가율이 좀 네. 둔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 또 미리 좀 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일단 좀 팔자. 지금 뭐 부담도 되고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또 그때 하필 또 실적 발표한 날 엔비디아가 그날 주가가 급락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이 충격까지 같이 받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HBM3를 드디어 엔비디아에 일단 HBM3니까 차세대 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급했다는 뉴스가 떴죠. 아, 그러면 이제 차세대 제품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HBM이 이게 공급 우려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럼 하이닉스한테는 조금 이제 부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주가가 좀 빠졌던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주가에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기본적인 SK 하이닉스가 가진 경쟁력, HBM에 대한 경쟁력, AI 성장, 반도체 성장률 이런 것들이 뭐 역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는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레벨을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두세 달 정도의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HBM 얘기해 주셔서요. 그 HBM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다 뭐 이런 일각의 시선은 뭡니까 실체가? 그러니까 이제 HBM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왜냐면 TSMC의 그 코어스라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조립하는 거죠. 거기에 HBM 껴가지고 네. 최종 조립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걸 이제 우리가 TSMC가 용어로 코어스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면 미리 다 선주문을 다 받아요. 네. 미리 이제 주문 방식이니까 네. 그걸로 이 HBM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앞으로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 하이닉스 3사가 공급할 거 생각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더 공급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TSMC가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HBM은 만든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율이 되게 좀 안 좋아요. 한 반 정도 되나요? 네, 반이나 뭐 많이 나오면 그래요? 70%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100을 찍어내도 100이 다 못 나오는 거죠.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고 근데 이게 차세대 제품은 더 힘들거든요. HBM3, 네. 4로 가면 그래서 저는 공급 과잉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동안은 너무 공급이 부족한 건 맞았어요. 근데 공급 부족이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주가에 사실 그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는 좀 부담이에요. 근데 이거는 삼성한테는 나쁘지 않은 게 삼성은 HBM으로 사실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동안 잃기만 해가지고 주가도. 그래서 삼성, 그러니까 이 논리에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은 투자하기가 더 좀 부담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그 극심한 공급 과잉의 수혜를 혼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급 과잉이 실제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공급 과잉보다는 어쨌든 공급이 너무 부족한 게 좀 정상화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현대차, 기아가 오늘장에서도 뭐 시장과 동반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계속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저도 좀 황당했던 게 급락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좋은 실적 내고 왜냐하면 GM과 포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그냥 묶어서 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들의 악재는 GM은 중국이 문제고 포드는 전기차가 문제예요. 근데 현대차는 중국 비중 낮고 그다음에 그 포드처럼 전기차는 상황이 비슷하긴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결 자체가 다른데 주가는 더 싸요. PBR로 보면. 그래서 저는 현대차랑 기아를 이들과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전망과 함께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월 19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화 얘기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엔화의 강세 전환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자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 주 후반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슈퍼엔저, 너무나도 슈퍼엔저가 입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입에 붙어 있던 슈퍼엔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엔달러 환율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 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요게 딱 고점입니다. 요 고점이 지난 7월 3일이었는데요. 장중에 하이가 가장 고점인 162엔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 이제 마감은 161엔대 후반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엔화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 3주 내내 지금 엔화가 거의 하락세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을 하다가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53엔대까지 153.94엔의 종가였으니까 153엔대 후반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그러니까 3주 새 거의 10엔 가까이 떨어진 이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볼까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일단 9월이지만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격차가 축소될 테니 당연히 엔화가 약세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건데, 미국의 현재 금리는 5.5%,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는 0.1%입니다. 그러니까 5.4%포인트나 미일 간의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미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반면에 이번 주 31일 날이죠. 모레쯤 예정이 되는데,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4%대 후반, 4.9%포인트까지 5.4%포인트에서 0.5%포인트는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이 지금 몸이 달아 있습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슈퍼 엔저 때문에 뭐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일본의 인플레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임금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내각에서 뭐 자민당까지 연합으로 BOJ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슈퍼 엔저 문제 빨리 해결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올려라라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BOJ, 일본 중앙은행이 현재 매달 6조에, 우리 돈으로 약 한 54조 원 정도의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절반 전후 수준까지 지금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인다, 돈을 푸는 게 아니라 푸는 규모를 대폭 줄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140엔대 후반까지, 지금 153엔대 후반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점차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구조가 되겠는데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받아서 금리가 높은 데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굉장히 무위험 수익인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구조인데, 그걸 이제 N이 워낙에 일본이 오랫동안 저금리기죠. 거의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거의 제로 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밖에 딴 데 가서 신흥국에 이런 데 금리가 높은 데에 나가서 투자를 하는,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와타나베 부인이 그거를 이제 주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표처럼 일본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이든 신흥국이든 투자를 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그럼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얼마나 될 거냐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말 현재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추정치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릅니다.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6,7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인 거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채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 10%가 빠져나온다면 2,670조라는 자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해외 글로벌 자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1%만 해도 27조 정도 되는 돈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충분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궁금증은 이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흥국들 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호주, 브라질 뭐 이런 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를 좀 보면은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초 중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달러 호주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호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화 엔트레이드 자금이 들어가 있던 게 빠져나와서 호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다음 표 볼까요? 브라질 헤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헤와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이 브라질 국채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데 헤와라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헤와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브라질 쪽에 투자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치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다음 표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엔캐리 트레이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금입니다. 금 가격은 눈에 띄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7월 16일에 딱 정점이었으니까 7월 16일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전체적으로 금값도 좀 떨어지고 있는 여기서도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비트코인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이 비트코인을 좀 지지를 하고 미국을 비트코인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 테마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재선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겠다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은 향후에 이런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것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뿐만 아니라요. 주시장의 영향 당연히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니케이 225 지수인데요. 니케이 225 지수가 최근에 4만 3천 선 근처까지 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사실 매일 경신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수를 보니까 최근 8거래일째 계속 하락 개세를 보이고 있고 4만 2,400선을 넘었던 주가가 지난주에 이 지수 보십시오. 이게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종가를 찍어온 건데요. 37,600선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3주 새 니케이 지수가 무려 10%가 넘게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일본의 도요다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런 수출주들이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종합을 하면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AI 관련주 쪽보다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규모 여기에 이제 달려 있고 결국은 31일 날 발표가 될 일본 중앙은행에서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막 내려서 우려가 될 때 임종윤 앵커께서 조금 더 차분한 시선으로 네. 시장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역시나 그런 시선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도 통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도 저희 이데일 TV와 함께 하시면서 단단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